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지정학적 위치가 좋지 않으면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어도 절대로 인류국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것을 통계로 보이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3시간 거리 안에 7억 인구가 모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국이 있습니다. 물류, 문명, 정보, 사람의 왕래 모든 점에서 한국은 세계의 명동입니다. 이 자리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역사가 깊어요. 200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가 깊다는 것은 국민 교양을 높게 만들고 문화를 풍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자질이 좋습니다. 키도 지금 남자 평균 키가 173.5cm, 아시아에서 제일 크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은 80세, 북한은 63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이 이렇게 해요. 국민국가를 운영한 경험이 길어야 인류국가가 됩니다. 국민국가. 우리는 국민국가를 운영한 경험이 올해로 61년이 있어요. 제일 짧습니다. 인류국가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인류국가는 무슨 어떤 나라냐 하고 정의를 하라고 하면은 서유럽에 있는 나라죠. 서유럽에 있는 나라와 유럽에서 파생된 나라,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서구 문화권이 아니고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유일한 나라, 일본. 요게 인류국가 클럽입니다. 대충 한 26개 나라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후발국가로서 인류국가 클럽에 들어간 나라는 지난 200년 동안 일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류국가가 되려고 하는 나라가 제가 보는 한 6개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3개가 있습니다. 한국, 대만, 이스라엘입니다. 유럽에서는 동구 공산권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잘 나가는 나라가 3나라겠죠. 헝가리, 체코, 폴란드. 요새는 금융위기 때문에 이 3나라가 좀 휘청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민국가를 운영해본 경험이 미숙하다. 즉, 민주주의 해본 경험이 61년밖에 안 된다. 법치를 해본 경험도 61년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불평불만한 것, 한국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것은 사실은 불가피한 겁니다. 이런 부작용은 불가피한 거죠. 6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법치가 흐물흐물한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61년밖에 안 됐는데 안 됐으니까 사기꾼 같은 깡패 같은 국회의원을 선출을 하고 간첩 같은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어요. 국민들 속으면. 이걸 어떻게 단축시킬 거냐. 근데 단축이 어렵지 않습니까? 단축이 어려워요. 이것은 사람이 바뀌는 거니까. 국민국가를 운영하는 경험이 길어야 국가 엘리트 정이 육성이 되고 국민들이 교양 있는 국민이 된다. 교양 있는 국민들은 뭐냐? 말을 점잖게 하는 사람이다. 글을 정확하게 쓰는 사람이다. 예절을 지키는 사람이다. 국가 기강이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류국가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 선거의 자유, 언론 자유, 시장 경제의 자유죠. 시장 경제의 자유. 이 자유라는 것의 위대한 의미를 한국 사람으로서 맨 처음 자각한 사람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저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옛날부터 하도 오래 썼습니다. 그러나 그게 플러스 시장 경제다. 자유의 개념 중에서 경제적 개념이 시장 개념으로서 같이 붙어 있다. 라고 우리 사회에서 논의를 하고 일상적으로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안 됩니다. 최근 한 20년 후에요. 20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하면 정치적 자유만 지키면 되지. 시장 경제의 자유, 그건 뭐 저절로 따라오는 거 아니냐. 또 그 자유하고 정치적 자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일면만 봤는데, 이게 경제의 자유, 시장 경제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같은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도 한참 늦게, 저 같으면 나이가 한 50대 가지고 그 의미를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냐. 이 자유의 이런 경제적 의미를 언제부터 알게 됐느냐 하면은 29살에 알았어요. 자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드라마틱한 생애를 산 사람입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 시험 6번 쳐가지고 다 낙방을 하고 마지막에 선교사들한테 영어를 배우고 기독교에 접하고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 독립운동이 아닙니다. 근데 개화운동을 하기 시작. 그러다가 고종을 몰아내는 쿠데타 음모에 걸려가지고 감옥살이 한 6년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각성을 하기 시작하고 해서 쓴 글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옥중에서 쓴 건데요. 성불하고 쓴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이 자유입니다. 자유. 독립정신이라는 이 책의 메인 테마가 자유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라를 세울 때는 자유를 근본으로 해야 한다. 자유를 주면은,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면은 활력이 생긴다. 활력이 생기면은 반드시 부자 나라, 강한 나라가 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요. 자유, 자유, 자유. 지금 제가 자유라는 말을 들어도 굉장히 이 개념이 막연합니다. 평등하면 딱 와요. 자유하면 뭐 구름처럼, 공기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신념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를 신념화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자유를 한번 잃어보고 감옥에서 한 6년 동안 살아보니까 자유를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기독교적 정신을 통해서 자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적 정신을 통해서 자유의 근원적인 의미를 파악한 사람이다. 동시에 자유를 입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유를 주면은 사람이 활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면은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활동하다 보면은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나라가 잘 살면은 강한 군대를 갖게 된다. 부부 강병의 원천이 자유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한 사람이 29살의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이 사람이 드디어 40년 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책에서 이 자유를 확대시키는 근본적인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죠. 농지개혁과 교육개혁입니다. 농지개혁. 1950년 초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농민의 약 70%를 차지하던 소장농들이 자유농민이 되었습니다. 소장농이 가지고 있던 농토를 약간의 보상을 하고 나서 자기 것이 되어버렸어요. 소장농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농노 상태에서 자유민으로 가는 거죠. 자유민. 자기 땅을 가진다는 것은 자유민입니다. 자유민.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을 경작하고 그 남은 걸 갖다 바치고 그래도 남은 걸 가지고 무까지 먹고 산다 하면 이게 노예 상태죠. 노예 상태. 즉 진정한 한국인의 해방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 농지개혁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좌파 지식인들이 쓴 책에 보면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자꾸 비판을 해요.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공짜로 압수를 하지 왜 지주들한테 돈 주고 농지개혁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식으로 하는 게 맞았다. 북한은 어떤 식으로 했느냐 농지개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 가지고 있던 땅을 몽땅 어디로 가져가 버렸습니까? 그걸 농민들한테 준 겁니까? 국가가 가져가 버렸어요. 국가가. 그래서 북한은 아직도 농지개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보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뭐냐? 북한의 집단농장. 북한의 집단농장이 바뀌어지면은 북한은 개혁을 합니다. 근데 집단농장을 지금도 개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집단농장 어떻습니까? 북한 집단농장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숫자가 55%는 45%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관리자가 55%입니다. 그게 집단농장이에요. 그러면은 소출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북한 주민들 자기 집 주변에 한 몇십 평 되는 데서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걸 텃밭이라고 해서 텃밭. 북한은 아직도 농지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북한은 봉건체제거든요.